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또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언제 다시 시작하나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7번째 이어가겠습니다. 6권에서 끝났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동영상 강의를 하느라고 제가 미처 책을 다 읽고 꼼꼼하게 이 시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분들께 깊이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후반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어가겠습니다. 무모한 도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권입니다. 제7권은 제4편 제1부와 제2부 1장과 2장이 2장의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제4편에 오면은 이 책의 역자인 이영식 선생도 각주에서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은 좀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프루스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조금은 무너져 있다는 느낌을 저도 갖게 됩니다. 제4편은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권과 8권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7권, 오늘 이 7권에는 제4편의 제1부는 짧습니다. 약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아주 짧고요. 그리고 2부가 1장에서 4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 2, 3, 4가 제2부입니다. 이 7권에는 제2부 중에서 제2부 중에서 1장과 2부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죠? 이 제4편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소돔과 고모라. 많이 보셨죠? 구약 성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헌사처럼 또는 제사처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는 고모라를 그리고 남자는 소돔을 가지리라. 이 알프레드 드 비니라는 19세기에 활약한 시인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자는 고모라를 그 남자는 소돔을 가지리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이 소돔은 남성들의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모라는 여성들의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4편 전체는 동성애와 사랑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나 사랑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볼까요? 제1부는 사를리스와 쥐피eng의 동성애입니다. 사를리스 기억나십니까? 사를리스 남작 있죠? 남작. 게르망트 공작의 형제죠. 사를리스 남작과 쥐피eng. 우리 제단사 기억하십니까? 게르망트 공작의 집 옆집에 마르셀 화자가 살게 되죠. 제단사 역할을 했던 쥐피eng과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7권의 마무리는 사를리스와 모렐의 만남으로 끝납니다. 사를리스와 또 모렐의 은밀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제2부의 제1장은 게르망트 대공댁의 연회입니다. 이 게르망트 대공은 게르망트 공작의 사촌이죠. 이 이름은 질베르입니다. 게르망트 공작은 바쟁이죠. 이름이 게르망트 대공댁에서 연회가 펼쳐집니다. 사교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 제2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2부 제1장 마무리, 이 마음의 간헐,
이 번역본에서는 심정의 간헐이라고 하는데요. 심정의 간헐이라는 아주 빛나는 에세이와 제2장이 발베크가 배경입니다. 파리로 오는 기차를 8권에서는 탑니다마는 발베크가 배경인데 이 제2편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의 변주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장소적 배경이 발베크고요. 주된 이 에피소드가 알베르틴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인물들, 할머니 대신 어머니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랜드 호텔에 우리 에메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에메라는 종업원이죠. 이 종업원의 이 대장 있잖아요. 이 에메, 그리고 승강기를 운전하는 사람 등등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놀러 온 사람들, 해수욕객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알베르텐과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쭉 만납니다. 발베크에서. 해서 제가 보기에 제4편 제2부의 2장은 특히 2장은 우리 잃어버린 시절 찾아와서 제2편 피어나는 소녀들의 그늘에서 기억하시죠? 특히 발베크를 배경으로 한 그 부분의 변주처럼 읽힙니다. 여기의 핵심 문제는 알베르틴과의 사랑과 질투입니다. 이 알베르틴이 자신의 그 여자친구와의 동성애 의심을 사거든요. 코타르라는 의사의 고자질 비슷한 힌트 때문에, 그리고 생루에 대한 알베르틴의 뭐랄까요? 관심 어린 눈빛 등등 때문에 이 질투와 갈등으로 몸서리를 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뮤엘 베케트의 프루스트라는 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사뮤엘 베케트의 프루스트는 1931년에 쓰여졌죠. 이 프루스트의 이 소설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거의 최초의 에세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짤막한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에서 이 시간과 기억의 문제, 이 습관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랑의 문제 등 아주 빛나는 통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뮤엘 베케트의 프루스트. 이 책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이 베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베르틴과의 동거는 활화산과도 같다. 연속적인 폭발, 화, 질투, 시기, 호기심, 고통, 자부심, 존경과 사랑, 이런 연속적인 폭발이 그의 영혼을 찢어버린다. 특히 사랑은 기억과 상상력이 제공한 임의적인 이미지들이 그 구조를 만들어낸 인위적인 발명품이다. 그는 자신이 더욱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알베르틴을 자신이 만든 사랑에 부합하도록 강요한다. 알베르틴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아주 무서운 진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에 이성복 시인이 쓴 프루스트에 있어서의 이 사랑이라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이 있었죠. 그 책을 참조하셔도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기억과 상상력이 제공한 임의적인 이미지들이 그 구조를 만들어낸 인위적인 발명품이다. 사랑은 인위적인 발명품이랍니다. 그는, 이 마르셀이죠. 이 소설의 화자는 자신이 더욱 고통받는 한이 있더라도 알베르틴을 자신이 만든 사랑에 부합하도록 강요한다. 알베르틴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다. 사랑에 대한 프루스트의 이 정의, 그리고 사뮤엘 베케트의 이 통찰,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 함께하는 이 7권에서 제가 몇 가지 주목했는데요. 하나는 사교계입니다. 사교계에 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권에 오면은 점점 깊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오면 훨씬 깊어집니다. 사교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유행의 진원입니다.
프루스트는 사교계를 쭉 얘기하면서 사교계가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인간 성격 탐구의 장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이곳에 오는 뭐 수많은 그 귀부인들, 부르주아들을 통해서 이 속물들, 그리고 이 고상한 척하는 그 위선자들, 뭐 온갖 인간 군상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 풍경들, 심리적 움직임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교계는 인간 성격 탐구의 장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7권에서는 사교계를 패션, 취향, 예술, 지식, 정치 등 모든 유행의 출발점이라고 파악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교계를 그린 그림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사교계에서 연주한 음악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8권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현악 7중주가 어떻게 연주되는지. 그리고 패션이 이곳에서 출발한다는 것. 취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그림과 이 음악들이 사교계에 출발한다는 것. 지식도 마찬가지죠. 문학, 예술, 연극, 그죠? 정치, 특히 드레피스 사건이 사교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일련의 유행들이 출발하는 곳, 이곳이 바로 사교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교계를 주도하는 응접실, 살롱도 각각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베르두엥 부인이 운영하는 수요회 모임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스완의 아내 오데트, 고급 매춘부였죠. 오데트가 운영하는 사교계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게르망트 공작의 이 사교계와 게르망트 대공의 사교계는 또 다릅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는 게 정말 흥미진진해요. 이 빌파리지 부인이 또 운영하는 사교계는 또 다르죠. 아마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분들은 이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읽다 보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그 인간 군상들과 유행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작의 면모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한 문장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사교계에 나타나는 징표들이 예를 들면은 예술운동이나 정치적 위기 등처럼 대중의 취향을 이념적인 연극 쪽으로, 그 다음 인상주의적 회화 쪽으로, 그 다음 복잡한 도이칠란트 음악 쪽으로, 그 다음 단순한 러시아 음악 쪽으로, 혹은 정의라는 상념이나 종교적 반발이나 애국심의 폭발 등 사회적 관념 쪽으로 이끌어가는 변화보다는 훨씬 미약하되 그러한 변화의 멀고 굴절되고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우며 변화무쌍한 반사광이다. 뭐가요? 사교계가요. 사교계에서 드러나는 이 징후들이 있죠. 이 징후들이 이 음악계 취향들의 변화들, 그리고 이 사회적 여론들의 변화들, 정치적 동향의 변화들, 예술의 변화들을 가늠할 수 있는 반사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보다는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 사교계는 하나의 징후적인 장이 되죠. 이 프루스트가 사교계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이 드레피스 사건이 사교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정말 재밌습니다. 7권에 물론 그 전에도 드레피스 사건이 논의가 됐었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의 이 연속 강의 6번째 강의를 보시면은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 제 7권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게르망트 공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변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피스를 옹호하던 드레피스파에서 또는 드레피스를 비판하는 반 드레피스파로, 그랬다가 또 다시 드레피스파로 옮겨가는 편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스완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드레피스파거든요. 이 드레피스파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들, 그리고 이 애국주의들, 이런 것과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아주 복잡한 이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문제, 지성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이 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장이 바로 드레피스 사건이에요. 사실 드레피스 사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프랑스사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자 현미인과 같은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에밀 졸라의 나를 고발한다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이 정치사에서 사상사, 그리고 지성사까지 다 이어지는 대사건이죠. 사교계가 이런 지점들을 놓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 7권에서는 우리의 스완이 병든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스완과 게르망트의 이 갈등, 그죠? 어떤 그 불신, 이런 것도 드레피스 사건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죠. 다 이 관계의 그림을 그릴 때 이 드레피스 사건을 참조하면은 훨씬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1998년에 발행된 어떤 신문의 사파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가족의 식사, 저녁 식사라는 제목이에요. 뒤에 보이죠? 프랑스어로 보이죠? 위에는 오늘은 드레피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쭉 평온하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드레피스 사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 뒤 밑에 그림은 드레피스 사건을 얘기하자마자 난장판이 된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 그다지 뭔 얘기가 아니죠. 잔치 때, 또 명절 때 정치 얘기 꺼냈다가 큰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종종 있었죠. 남의 얘기 아니죠. 네, 이 소설에서 정말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 거의 유일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사건 치고는. 게르망트 공작의 한 변신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게르망트 공작, 즉 바쟁이죠. 이 바쟁이 반 드레피스파였어요. 그러니까 드레피스에 반대하는 세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뭐 그럴 법하죠. 생제르맹 구역의 공작의 그 귀족 아닙니까? 귀족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에 대해서 좀 불만이었을 테고, 또 독일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을 테고, 이 독일 스파이 짓을 했다, 간첩 조작 사건을 옹호했겠죠. 또 외국주의에 호소했겠고. 그런데 온천으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근데 온천에서 그 오스트리아인가요? 이탈리아 그 대공의 부인을 비롯한 귀부인 3명을 만납니다. 이 귀부인 3명은 봤더니 드레피스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이 전 유럽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세 귀족 부인의 설득당해서 드레피스파로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반 드레피스파에서 드레피스파로 돌아섭니다. 그 재심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레피스를 적극 옹호하고 나섭니다. 이 대구나 TK나 PK가 이런 정치적 변화를 몰고 오면 좋을 텐데, 꿈일까요? 보겠습니다. 드레피스를 규탄하는 짓누르는 듯한 주장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그리하여 그것이 매력적인 새 귀부인의 생각을 돌려놓을 것이라 믿어 공작이 그녀들에게 그 주장을 알릴 때마다 그녀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매우 세련된 논리로 그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고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그에게 입증해 보이곤 했다. 공작이 열광적인 드레피스 지지자로 변하여 파리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물론 그 매력적인 새 기부인이 그 경우 진실의 전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네, 이 매력적인 새 기부인이 그 경우에는 진실의 전령 역할을 한 것이죠.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것,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확인돼야 한다는 것,
그 점을 확신하고 게르망트 공작을 돌려 세웠으니 왜 진실의 전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죠? 네. 우리 편끼리만 같은 정치적인 이념을 옹호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건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척박한 밭을 갈아야죠. 네, 오늘의 핵심적인 슬라이드입니다.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심정의 간을. 이 말은 외우셔야 돼요. 이 키워드 외우지 않으시면 저 진도 안 나갈 겁니다. 심정의 간헐은 역자들에 따라서는 마음의 간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2권인가요? 12권짜리 중에서 2권에서 이 수완을 얘기하면서 이 마음의 간헐, 심정의 간헐이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할 차례입니다. 심정의 간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간헐천이 딱 떠올랐습니다. 간헐천은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천자가 있고요. 간헐천에서 샘천자를 쓰면은 온천입니다. 이 간헐적으로 솟구치는 온천들 있죠. 이게 아이슬란드의 한 간헐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천자를 쓴 그 간헐천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그 천이 있죠. 그 내를 간헐천이라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헐천은 샘천자를 쓰는 것입니다. 내천자를 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뜨거운 용암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물을 밀고 올라오는 거죠. 이게 간헐천입니다. 이 심정의 간헐은 뭐냐면 우리의 기억에 있다고 해요. 이 기억의 기억의 지각이 딱 틀어막고 있어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 용솟아 오르는 겁니다. 기억이 순간에. 이 간헐천에도 이 불규칙 간헐천, 그리고 규칙적 간헐천, 혼합적 간헐천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불규칙 간헐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언제 터져올지 몰라요.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기억이 아니고 이 간헐천이, 불규칙한 간헐천이 솟구쳐 오르듯이 기억들이 막 튀어오르는 겁니다. 잠깐 구두끈을 매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리고 잠깐 멍하니 높은 창문을 바라본 순간, 그리고 잠깐 베갯잇에 고개를 처박은 순간, 뭔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 솟구쳐 오르는 기억들, 이게 심정의 간헐이에요. 제 못하는 불어를 제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레 앵테르미똥스 뒤 꾀르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The intermittence of heart예요. 영어로 하면 이 심장의 intermittence, 간헐입니다.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이 부정맥이라는 거 아시죠? 부정맥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심장을 기억의 심장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기억의 심장이 있다고 하면은 불규칙하게 튀어서 오르는 것입니다. 튀어올라서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심정의 간헐 또는 마음의 간헐, 이 제목을 처음에 프루스트가 이 소설에 붙이려고 했답니다. 비의도적 기억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의도하지 않은 기억들. 비의도적 기억은 우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들렌, 우리 과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이 심정의 간헐은 어떤 윤리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기억과 연관이 돼요. 할머니를 자기가 잘못 보내드렸다는 그 죄책감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는 기억들이죠.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들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해 놓은 게 바로 제 4편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제 4편, 제 2부, 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심정의 간헐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에세이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머니에 대한 아픈 추억을 중심으로 한 기억과 망각에 관한 에세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에세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제 2부 제 1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상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2부 제 2장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2장 앞부분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제 2부 제 1장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프루스트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이 발베크에 관한 지속 이야기를 떼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고 하네요. 네. 심정의 간헐 이해하셨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 있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억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리고 그 엄습해 온 기억에 압도당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때, 그럴 때 있죠. 그리고 이게 종종 어떤 죄의식이나 자책감과 연결될 때, 여기서는 할머니를 곱게 예쁘게 보내주지 못했다는 그 말셀이라는 이 화자의 깊은 회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할머니와 관련된 에피소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생루가 할머니를 초상 사진을 찍어주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그 묘한 표정을 짓는데, 그 묘한 표정을 짓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화자인 내가 뭔가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할머니 그랬더니 손주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니까, 외할머니죠? 지으니까 뭔가 머쓱했던 거죠. 그 표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일그러짐과 할머니의 가슴이 느낀 그 아픔, 아니 나의 가슴이 느낀 그 아픔을 내가 영영 지울 수 없으리니 죽은 이들은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만 존재하는지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했던 타격을 고집스럽게 상기할 때 우리가 조금도 늦추지 않고 후려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이 문장도 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은 이들은 오직 우리의 내면에서만 존재하는지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했던 타격을 고집스럽게 상기할 때 우리가 조금도 늦추지 않고 후려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그 회한과 후회들이죠. 왜 있을 때 조금 더 잘하지 못했던가. 그런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울컥이라면 좋겠죠. 울컥 솟구쳐서 나를 압도해 옵니다. 나를 후려칩니다. 왜 그랬어? 라고. 이게 바로 심정의 간헐입니다. 제가 굳이 좀 쉽게 번역하자면 울컥하는 기억, 울컥하고 찾아오는 기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그럼 좀 쉽습니까? 심정의 간헐. 이 소설 전체는 어찌 보면은 이 심정의 간헐에 대한 서사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다가,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다가, 어떤 과자를 먹다가, 그리고 어떤 포석, 이 자갈을 밟다가, 어떤 풍경을 바라보다가 울컥 찾아오는 기억 때문에 힘겨워질 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그 긴 기록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정의 간헐 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기억 못하셔도 비의도적 기억과 의도적 기억, 그리고 심정의 간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기억과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심정의 간헐이야. 아픈 기억들이 울컥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야. 제가 정리해놓고 잘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달리의 그림 잘 아시죠? 네. 기억의 지속이라는 제목이죠. 누가 뭐래도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도 번역하듯이 시간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무너질 때의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나, 모레의 나, 그리고 어제와 그제의 나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시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말 잘 그려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시간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 또는 시간의 속성에 대한 탐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7권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등장하냐면요. 생루라는 친구 기억하시죠? 이 마르셀이 좋아했던 친구죠. 생루, 게르망트 집안 사람이죠. 동세르라는 곳 기억납니까? 이 동시르에서 군부대에 있던 곳이죠. 생루와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시간들 아마 떠오를 겁니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황금빛 꽝이라는 그 카페에서 생루의 동료들과 아주 멋진 시간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3권인가 4권에서 기억하던가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루가 만날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친구들, 군인들 볼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친구들이 변한 게 아니라 또는 기억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볼까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던 우리와 유사한 모습으로 살게 될 다른 생이 존재하기를 열렬히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생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말해 현재의 생에서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즉 영원히 불멸의 상태로 남기를 바라던 것에 한결같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한결같은 삶 불가능합니다. 한결같은 사고 불가능합니다. 한결같은 관계 불가능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은 혼돈들을 동반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 질투, 시기, 호기심, 고통, 자부심, 존경과 사랑. 이것들의 혼합물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알베르티노와의 관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과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그 철학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읽을수록 훌륭합니다. 저는 세 번째 읽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그리고 이영식 선생의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요. 직역에 충실했다 그랬죠.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오타들, 이 맞춤법에 어긋난 것들 참 자꾸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발 좀 편집자들이 잘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판을 찍으실 때는. 충실한 각주와 함께 읽다 보면은 전혀 다른 텍스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함께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는 역시 다른 권들과 다르지 않게 많은 그림들이 소개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파올로 베로네세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교계를 얘기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그 장면 신약에 보면 나오죠.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만은 이런 그 잔치와 축제 자리와 파리의 사교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하나씩 감상하는 것도 이 작품을 읽는 흥미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 7번째 이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 8권으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